식당 문을 열자 와인 냄새가 훅 끼쳤다. 조명은 붉고 낮았고 사람들은 웃고 있었다. 내 눈이 아들을 찾아가자 며느리 수진이 먼저 일어났다. 얼굴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가 이상했다. 살짝 굳은 듯했다. 어머니 오셨어요? 오늘은 회사분들이랑 같이 식사하는 자리라서. 그 말 끝에 묘한 공기가 흘렀다. 나는 가만히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봉투를 바라봤다. 유자가 편 수진이 좋아하는 간식이었다. 그래, 잠깐 얼굴만 보러 왔어. 나는 억지로 웃으며 봉투를 테이블 끝에 올려놓았다. 수진은 손사래를 쳤다. 그럼 이건 제가 나중에 따로 지금은 조금 복잡해서요. 그녀의 말투는 나를 쫓아내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듯 했지만 이미 쫓아내고 있었다. 아들은 어색하게 미소만 지었다. 옆에 있던 젊은 남자가 말했다. 아, 어머님이세요? 반갑습니다. 그 친절한 인사조차 내 귀에는 멀게 들렸다. 나는 의자에 앉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다들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뒤돌아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뒤에서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팅! 그 소리가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다. 거리에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다. 가로등 불빛이 붉게 번지고 택시가 지나가며 물을 튀겼다. 나는 봉투를 꽉 쥐었다. 그래, 창피하단 거구나. 누가 들을 것도 없는데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이상하게 고요해졌다. 집에 도착해 코트를 벗었다. 식당의 냄새가 옷에 배어 있었다.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었다. 괜찮아, 정우가. 오늘은 그냥 얼굴만 본 거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 안쪽이 묘하게 끓어올랐다.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가계부와 서류 뭉치가 있었다. 표지가 다른 초록색 수첩을 펼치자 빽빽한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1월 적금 10만 원, 2월 15만 원 남편 퇴직금 손대지 말 것, 임대 보증금은 분리해 둘 것.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써 있었다. 나중에 필요할 때 쓸 것. 나중이 지금이었다. 나는 다른 봉투를 꺼냈다. 등기부등본 사본, 내 이름으로 된 작은 건물 서류, 몇 년간의 임대료 입금 내역, 소유자 이정옥. 그 문장 아래에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종이 위에 그 붉음이 묘하게 따뜻했다. 나는 그걸 가만히 손끝으로 쓸었다. 그래, 창피하다고 했지. 그럼 보여줄게. 창피하지 않게 산다는 게 어떤 건지. 그 순간 뭔가 안에서 딸깍하고 맞물렸다. 한 번도 크게 내지 못했던 숨이 새어나왔다. 이제야 내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가계부를 덮고 서류들을 차곡차곡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 위에 손을 얹었다. 이제 말로는 안 한다. 행동으로 하지.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얼굴 근육이 자연스럽게 풀렸다. 복수는 소리치지 않아야 한다. 조용히 정확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나는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서류 위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이정옥이라는 이름이 은빛으로 빛났다. 그 빛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속삭였다. 시치미를 떼자. 그래야 제대로 보이지. 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나는 창문을 조금 열고 찬 공기를 들이켰다.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묘한 단맛이 섞여 있었다. 그건 분명히 새로운 공기였다. 이제 내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다음 날 새벽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다. 하늘은 아직 어둑했고 커튼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들어왔다. 나는 부엌불을 켜고 커피포트를 올렸다. 김이 오르는 냄새가 어제의 불쾌함을 조금씩 밀어냈다. 컵에 커피를 따르며 생각했다. 말로는 안 해.
근거로 하지. 그 문장이 커피 수증기처럼 부엌 안에 떠올랐다. 식탁 위로 어젯밤 정리해둔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등기부등본, 임대료 입금 내역, 가계부. 종이 한 장 한 장이 내 세월이었다. 남들은 은퇴하고 손 놓았다고 했지만 나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다. 아무도 몰랐다. 남편의 퇴직금에는 손도 대지 않았고 작게 빌려주고 조금씩 돌려받은 돈으로 오래전에 작은 빌라를 하나 사두었다. 그 빌라가 지금은 신도시 중심에 들어선 아파트 옆에 있었다. 세월이 올려놓은 값이었다. 이게 내 마지막 카드겠네. 나는 작은 웃음을 지었다. 창피하단 말, 그건 내게서 무언가를 뺏으려는 말이었다. 하지만 나는 빼앗길 게 없는 사람이었다. 이미 내 이름으로 세워진 게 있었으니까. 핸드폰을 열어 부동산 등기 열람 사이트에 접속했다. 공인인증 비밀번호를 눌렀다. 화면에 내 이름이 떴다. 소유자 이정옥. 그 네 글자를 보는 순간 손끝이 따뜻해졌다. 누가 뭐래도 이건 내 인생의 결과였다. 서류를 스캔하고 복사본을 메일로 보냈다. 복사집으로 걸어가며 햇살이 얼굴에 닿았다. 거울처럼 반사된 유리창 속에 내 얼굴이 비쳤다. 주름이 많았고 눈가엔 세월이 깊게 패여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주름이 싫지 않았다. 이건 흔적이지 주름이 아니야. 복사집 사장이 말했다. 이런 서류 어디에 내시나 봐요? 깨끗하게 인쇄해 드릴게요. 기념으로요. 제 이름이 아직 살아있나 확인하려고요. 그가 웃었다. 당연히 살아있죠. 이렇게 선명한데요. 서류가 프린트되며 따뜻한 종이 냄새가 퍼졌다. 그 냄새가 묘하게 위로 같았다. 나는 서류를 봉투에 넣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탁상 달력이 있었다.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다. 다음 주 토요일 아들 회사 모임. 민혁이 어제 보낸 문자였다. 엄마, 이번엔 수진도 같이 가요. 회사 사람들이랑 회식 자리야. 나는 달력 위에 조용히 적었다. 참석. 그 아래 작게 덧붙였다. 시치미 유지. 봉투를 다시 열어 확인했다. 등기부등본, 건물평가서, 소유증명서. 그 아래엔 사회복지재단 연락처가 적힌 메모가 있었다. 어젯밤 통화한 팀장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선생님, 이런 기부형 전화는 요즘 많지 않아요. 의미 있으시겠어요? 아니요. 의미보단 정리해요. 오래 묵은 걸 좀 털어내려고요. 메일함에 답장이 와 있었다. 검토 완료. 전환 계획서 초안 받아보겠습니다. 나는 노트북을 켰다. 파일명 이정옥 쉼터 전환한 HWP. 커서가 깜빡였다. 머뭇거리지 않았다. 이 건물 2층을 지역사회 쉼터 공간으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아이들과 노인들이 함께 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남기기보다 사람들의 발자국이 남는 곳으로. 글을 쓰는 동안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복수가 이런 거구나. 소리치지 않고 그저 내가 가진 걸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 그걸 보는 사람들의 얼굴이 붉어지면 그게 결과다. 그게 진짜 복수였다. 문득 시계를 보니 오전 9시였다. 햇빛이 창문 틈으로 들어와 책상 위 서류를 비췄다. 소유자 이정옥. 다시 한번 읽었다. 어제까지 그 문장은 그냥 글자였다. 하지만 오늘은 문장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커피를 다시 내렸다. 진한 향이 방 안을 채웠다. 한 모금 삼키며 창밖을 봤다. 멀리 아파트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중 한 동이 내 것이었다. 그 안에는 나를 부끄러워하던 며느리가 살고 있었다. 창피하단 말 다시 해봐라.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꾹 눌렀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사람은 때를 알아야 한다. 복수는 서둘면 흉이 된다. 천천히 완벽하게. 저녁 무렵 아들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행사장 예약했어요. 수진이랑 같이 가시죠? 그래, 그날은 꼭 갈게. 오랜만에 다 같이 보니까 좋겠네요. 그래, 나도 그래. 전화를 끊고 웃었다.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게 오히려 좋았다. 나는 서류를 가방에 넣었다. 그 위에 얇은 손수건을 덮었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들고 갈 수 있도록. 그게 내 무기였다. 사람들은 늘 표정만 본다. 나는 그 틈에 실체를 숨길 거다. 불을 끄고 누웠다. 천장에 불빛이 스며들었다. 눈을 감자 며느리의 말이 다시 들렸다. 어머니, 사람들이 봐요. 그래, 이번엔 보게 해주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누군지 똑똑히 보여주자. 행사날 아침 거울 앞에 섰다. 머리칼을 정리하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은 그냥 모르는 척만 하면 돼. 거울 속에 내가 대답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거야. 하늘은 맑았다. 가을빛이 유리창에 닿으며 반짝였다. 단정한 베이지색 코트를 걸치고 가방에 봉투를 넣었다. 그 봉투 속엔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사람들이 말로 떠들 때 나는 종이로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행사장은 생각보다 화려했다. 크리스탈 조명 아래로 와인 잔들이 반짝였다. 테이블마다 이름표가 있었고 웃음소리와 인사말이 교차했다. 그 안에서 아들이 손을 흔들었다. 엄마, 이쪽이에요. 나는 천천히 걸어갔다. 수지는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겉으론 단정했지만 눈빛은 불안했다. 어머니, 이렇게 직접 오셨네요? 그럼 가족이 부르는데 안 올 순 없지. 그게 오늘은 좀 회사 쪽 사람들도 많고. 그래, 알아. 나 그냥 조용히 있을게. 나는 아주 부드럽게 웃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았다. 수진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행사가 시작되고 소개와 인사말이 이어졌다. 나는 물 한 잔을 들었다. 잔 안에 비친 내 얼굴이 묘하게 평온했다. 조금의 떨림도 없었다. 아들의 상사가 와서 인사를 건넸다. 민혁 씨 어머님 반갑습니다. 늘 아드님 자랑 많이 하세요. 아, 그래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얘는 늘 제 자랑거리죠. 저는 얘보다 얘가 사는 아파트를 더 좋아해요. 조용하고 전망이 참 좋더라고요. 순간 수진이 잔을 들다 멈췄다.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다. 아, 내 어머니, 그건. 아, 나도 참. 괜히 말을 꺼냈네. 오늘은 축하 자리인데. 나는 시치미를 뚝 떼며 웃었다. 그 웃음이 마치 실처럼 가늘고 길게 늘어졌다. 사람들은 내가 던진 말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지나갔지만 수지는 안다. 그 아파트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식이 끝나고 사람들은 와인을 들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다. 그때 회사 대표가 내게 다가왔다. 어머님, 오늘 민혁 씨 큰 성과 축하드려야죠. 혹시 건물 하신다면서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예, 조금요. 오래전부터 작은 걸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어쩌다 보니 요즘엔 사람들이 관심을 갖더라고요. 아, 투자하셨구나. 아니요, 투자라기보다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좋아서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수진의 손이 잠깐 멈췄다. 와인잔이 살짝 흔들렸고 붉은 액체가 흘러내렸다. 나는 가방을 열어 조용히 봉투를 꺼냈다. 혹시 이거 좀 봐주실래요? 대표는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봉투를 받았다. 그 안엔 깨끗하게 인쇄된 서류들이 있었다. 맨 위에 적힌 문장. 소유자 이정옥. 대표의 눈썹이 올라갔다. 어머님,
이거 아파트 소유권 증명서네요? 예, 제가 오래전에 사둔 건데 요즘 가치가 많이 올라서요. 저도 잘 몰랐는데 아들 덕분에 다시 보게 됐어요. 그 말에 주변의 사람들이 잠시 고개를 돌렸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들이 당황한 듯 말했다. 엄마, 그걸 왜 여기서? 왜? 자랑하려고. 요즘 어머니들도 이래요. 나도 내일 했던 사람이지. 나는 시치미를 뚝 떼고 웃었다. 창피한 일은 아니잖아. 그 말이 식탁 위에 천천히 떨어졌다. 소리가 나지 않았지만 모든 대화가 멈췄다. 대표가 말했다. 정말 멋지시네요. 이런 건 누구나 못하죠. 그냥 조용히 모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걸 조금 나눠보려고요. 나눈다니요? 그 건물 일부를 지역 쉼터로 전환할 거예요. 요즘은 돈보다 공간이 귀하잖아요. 사람들의 얼굴이 바뀌었다. 누군가는 감탄했고 누군가는 놀란 듯 입을 다물었다. 그 사이에서 수지는 얼굴을 숙였다. 아들의 눈빛은 어딘가 멍해졌다. 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다. 누구의 눈도 마주하지 않았다. 그저 웃었다. 시치미를 뚝 떼고 아무렇지 않게. 그 순간 묘한 평온이 밀려왔다. 분노도 한도 다 녹아내리는 듯했다. 내가 바란 건 복수가 아니라 인정이었다. 그들이 나를 바라보며 창피하다고 말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게 목적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흩어졌다. 아들이 다가왔다. 엄마, 갑자기 이런 건 왜 하셨어요? 갑자기는 아니야. 오래전부터 준비한 거야. 그럼 왜 이제야? 그냥 보여주고 싶었어. 내가 없어도 잘 살아왔다는 걸.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다. 수진이 가까이 와서 낮게 말했다. 어머니, 그 아파트, 정말 어머니 이름으로. 그래, 그럼 누구 이름으로 했겠니? 나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대신 코트를 걸치며 말했다. 걱정 마. 나 부끄럽게 살진 않아. 밖으로 나와 공기를 들이마셨다.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다. 길가의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렸다. 손에 든 봉투는 이제 가벼웠다. 무게가 아니라 의미를 다 비워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서류를 다시 꺼내봤다. 소유자 이정옥. 그 아래 도장이 붉게 찍혀 있었다. 나는 그걸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게 내 목소리지. 말보다 소유보다 더 확실한 증명. 그리고 불을 껐다. 방 안이 어두워지자 창밖에서 달빛이 들어왔다. 그 빛이 서류 위에 내려앉았다. 붉은 도장이 은빛으로 변해 반짝였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시치미는 거짓이 아니라 힘이었다. 모른 척하는 척, 그게 진짜 여유였다. 행사가 끝난 다음 날 아침, 현관 초인종이 여러 번 울렸다. 띵동, 띵동 조급한 손길이었다. 문을 열자 낯익지 않은 얼굴이 서 있었다. 나보다 2살 젊어 보이는 단정한 코트 차림의 여자가 가방 끈을 손에 감고 섰다. 눈빛이 조금 날카로웠다. 이정욱 여사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수진이 어머니예요. 나는 손잡이를 다시 잡았다. 문틈 사이로 찬 바람이 들어왔다. 그녀는 허리를 반쯤 숙이며 말했다. 실례인 거 압니다. 그래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서요. 주전자를 올리고 작은 잔 2개를 꺼내며 자리에 앉혔다. 그녀는 코트를 벗지도 않은 채 바로 말을 꺼냈다. 어제 자리에서 보여주신 서류 일부러 그러신 거죠? 일부러요. 왜요? 말보다 빠르니까요. 증거는 그녀의 입꼬리가 떨렸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었나요? 공개적인 자리였어요. 우리 애가 창피했답니다. 창피라는 말을 어제도 들었어요. 그건 그녀가 숨을 고르고 말을 낮췄다. 저도 며느리였던 사람이에요.
알잖아요. 남 앞에서 어른이 존재를 크게 드러내면 자식들은 난감해요. 어른이 존재를 줄여야 자식이 편하다는 말씀인가요? 그녀가 눈을 내리깔았다. 세상은 체면으로 굴러가요. 나는 찻잔을 밀어주었다. 김이 얇게 올라와 그녀의 안경을 스쳤다. 체면은 종종 진실을 가리죠. 어제 저는 진실을 보여줬어요. 제 이름으로 가진 것을.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수진이가 울더군요. 알아요. 어제 밤새 전화 왔어요. 엄마, 어머니가 우리 집 얘길. 그녀는 입술을 앙다물고 나를 똑바로 봤다. 당신 복수하신 거죠? 복수라면 예. 뭘 위해요? 제 자리를 위해요. 그리고 앞으로의 책임을 위해. 그녀는 의자에 등을 붙이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나도 가난했어요. 아이 둘을 낳고 체면이 밥이던 시절을 견뎠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했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크게 만들면 그 아이는 두 번 무너져요. 나는 시계를 봤다. 오전 10시 반. 문자 알림이 진동으로 떨렸다. 화면엔 재단 담당 팀장의 이름이 떠 있었다. 협약서 일정 가능 오늘 오후 통화 원함이라고. 여사님, 수진의 어머니가 다시 말했다. 그 아파트 당장 전환하시나 보죠? 준비 중이에요. 괜히 사람들 더 모이게 하지 마세요. 조용히 하실 거면 저도 도울게요. 대신 애 앞에서만은. 그 애 앞에서만이 문제였어요. 그녀의 눈이 조금 흔들렸다. 나는 천천히 덧붙였다.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다고 말한 건 수진이에요. 조용히 했던 건 저였고요. 어제는 순서를 바꿨을 뿐입니다. 한 번쯤은 누가 누구인지 제대로 보자고요. 그녀는 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찻잔을 반쯤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현관에서 코트를 여미며 마지막으로 털어놓듯 말했다. 우리의 세상 겁이 많아요. 어릴 때부터요. 그래서 더 세게 굴어요. 그게 그 애가 가진 갑옷이에요. 갑옷은 벗어도 사람은 남죠. 그걸 배우게 해주세요. 제발. 그녀는 그렇게 돌아섰다. 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이름 없는 번호. 스팸인가 싶어 넘기려다 눌렀다. 여보세요. 약간 쉰 남자 목소리. 여기 부동산 법무팀인데요. 이정옥 소유동건 관련해 권리관계 질의가 들어와서요. 질의요? 네. 최근에 소유권 이전 무효 가능성 검토 요청이 타인 명의로 접수됐습니다. 말끝이 길게 늘어졌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누가요? 그건 의뢰인 정보라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다만 과거 매도인 쪽 친족이 계약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오래전 서류를 넘기던 늙은 매도인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조용하고 선량했던 눈빛, 도장 찍을 때에 떨리는 손. 그 뒤로 한 번도 문제 없던 거래였다. 근거는요? 아직은 가능성 검토 수준이에요. 하지만 요즘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요. 여사님 소유 전체에 영향 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래도 서류 원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창밖엔 구름이 빠르게 흘렀다. 숨을 고르며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철을 꺼냈다. 계약서 원본, 영수증, 당시 중개사 확인서, 인감증명서 사본 손끝이 차가웠지만 종이는 따뜻했다. 한 장씩 넘길수록 마음이 가라앉았다. 내 거래는 정당했다. 다만 누군가가 나를 흔들 그럴듯한 말만 가져오면 세상은 잠시 헷갈릴 수 있다. 점심 무렵 재단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협약 일정 오늘로 당길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오후 4시 어떠세요? 좋습니다. 전화를 끊고
가방에 파일철을 넣었다. 창틀에 걸터앉은 햇빛이 손등을 덮었다. 흔들어 보라지. 혼잣말로 새어나왔다. 나는 더 무겁게 두들길 거야. 문자 한 통이 더 왔다. 발신이는 아들. 엄마, 저녁에 잠깐 볼 수 있어요? 수진이 미안하대요. 타이핑하다가 손을 멈췄다. 오늘은 힘들다. 내일 보자. 짧게 보내고 휴대폰을 뒤집었다. 버스를 타고 재단 사무실로 향했다. 창밖으로 익숙한 골목과 낯선 상가 간판들이 지나갔다. 체면. 아까 들은 단어가 혀끝을 맴돌았다. 체면은 늘 약한 쪽에게서 먼저 요구된다. 강한 쪽은 체면 없이도 살아간다. 그래서 오늘은 체면이 아니라 절차로 간다. 서류, 도장, 공고. 누가 뭐라 하든 기록 앞에서 사람들은 결국 고개를 든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팀장이 반갑게 손을 내밀었다. 여사님, 생각보다 빨리 오셨네요. 빨리 해야 할 때가 오면 빨리 해야죠. 우리는 협약서 초안을 한 조항씩 훑었다. 소유권은 유지하되 사용권을 일정 비율로 기부하는 방식, 운영위원회 구성, 보조금 투명회계. 팀장은 조항 하나를 짚으며 말했다. 이 조항 넣으시면 누가 흔들어도 운영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문장 굵게 해주세요. 네, 굵게 밑줄까지. 도장을 찍을 때 손이 떨리지 않았다. 잉크패드의 빨강이 종이에 스며들며 원을 만들었다. 붉고 선명한 원. 어젯밤 달빛 아래 보였던 그 색이 오늘은 한층 또렷했다. 사무실을 나오자 하늘이 조금 더 맑아져 있었다. 버스를 타기 전 골목 입구에서 전화가 또 울렸다. 같은 이름 없는 번호. 여보세요.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다. 낮고 정돈된 여성의 목소리. 여사님, 로펌입니다. 상대 측에서 오늘자 내용 증명 발송했습니다. 공익전환 관련 언론 공표 중단 요구와 손해배상 가능성 검토 확인하시죠. 상대 측이 누군지 말해줄 수 있나요? 잠깐의 정적 끝에 그녀가 조심스레 말했다. 수진 씨 쪽 친정에서 관여하신 것 같습니다. 한순간 귀에서 피가 몰렸다가 빠져나가는 느낌. 바람 소리가 멀어졌다. 골목 어귀의 나무가 흔들렸다. 체면은 이렇게 싸운다. 정면이 아니라 곁길에서, 공개가 아니라 내용 증명으로. 알겠습니다. 대응은 저희가 할 겁니다. 여사님은 원본만 잘 챙기세요. 원본은 제 손에 있습니다. 그럼 됩니다. 전화를 끊고 걸음을 멈췄다. 잠깐 눈을 감았다 뜨니 손에 든 파일의 무게가 분명히 느껴졌다. 무게는 곧 현실이었다. 현실은 체면보다 오래 간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 끝이 붉게 물들었다. 현관문을 여니 식탁 위에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누가 둔 걸까 싶어 가까이 보니 올려둔 택배 상자에 붙은 배송 스티커가 반쯤 뜯겨 그 위에 얹혀 있었다. 메모는 내 글씨가 아니었다. 둥근 글씨. 어머니, 오늘은 찾아뵙지 않겠습니다. 내일 다시 연락드릴게요. 수진. 그 뒤에 작은 글씨로 한 줄이 더 있었다. 어제는 제가 과했어요. 손끝이 잠깐 멈췄다. 메모를 접어 봉투 옆에 올려두고 물을 끓였다. 주전자 소리가 점점 커졌다. 끄고 나니 집안이 조용했다. 조용함 속에서 오늘 들은 모든 말이 겹쳐졌다. 체면, 갑옷, 내용 증명, 그리고 책임. 휴대폰 화면을 켜니 하나의 새 메일이 와 있었다. 제목은 짧았다. 권리관계 이의 접수 사유서 사전 열람 요청. 메일을 열자 스크롤 첫 줄에 굵은 글씨가 박혀 있었다. 본건의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고령 매도인의 의사능력 및 설명 의무 위반 가능성을 주장함. 나는 스크롤을 멈추고 숨을 길게 들이켰다.
오래전 도장 찍던 그 노인의 손이 다시 떠올랐다. 천천히 하시죠. 내가 말했었고 중개사가 조목조목 읽어줬었다. 확인서에 또박또박 서명을 받았었다. 내 기억은 분명했다. 하지만 글자들은 기억을 시험한다. 글자는 차갑고 오래간다. 창밖에서 번개가 멀리 스쳤다. 봄비가 오려는지 바람이 달라졌다. 파일처를 열어 설명 의무 확인서 음성 녹취 있음이라는 메모를 찾았다. 오래전 중개사가 USB에 담아줬던 녹음 파일이 떠올랐다. 어디에 넣어두었더라. 서랍 맨 아래 작은 틴 케이스. 열자 은색 USB가 반짝였다. 컴퓨터에 꽂는 순간 스피커에서 낮은 잡음이 흘렀다. 그리고 오래된 목소리. 성함 확인 부탁드립니다. 늙은 매도인의 목소리. 오늘 매매 계약 내용은 중개사의 또렷한 설명. 노인의 네, 압니다라는 응답. 또박또박. 나는 화면을 멈추지 않았다. 끝까지 들었다. 파일을 복사해 새 폴더에 넣고 이름을 바꿨다. 의사능력 확인원본. 그 이름을 저장하는 클릭 소리가 방 안에 작게 울렸다. 휴대폰 불빛이 다시 켜졌다. 새 메시지 하나. 발신인은 비공개. 내일 당신이 가진 걸 다 꺼낼 필요 없어요. 조용히 얘기하죠. 장소는 그 아래 주소가 적혀 있었다. 내가 오래 살던 동네, 예전 우리 집 근처 노후한 다방. 문장 맨 끝에는 이름이 없었다. 그러나 누군지 알 것 같았다. 오늘 아침 내 집을 다녀간 그 사람. 체면을 걱정하던 사람. 그럼에도 내용 증명을 보낸 사람. 나는 휴대폰을 뒤집어 끄고 방 안부를 낮췄다. 손바닥을 위로 펴고 거칠어진 선들을 바라봤다. 이 선들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누군가 갑옷을 입고 나오면 나는 기록으로 답할 것이다. 누군가 체면을 들이밀면 나는 책임으로 답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일은 서류만 들고 가지 않겠다. 오래 숨겨둔 다른 카드를 한 장 더 챙길 것이다. 누가 봐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아주 단단한 카드. 주전자에 다시 물을 올렸다. 끓는 물소리가 커졌다가 사그라들었다.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알갱이 같은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다. 그 리듬에 맞춰 마음이 느리게 가라앉았다. 내일 노후한 다방. 체면과 기록이 마주 앉는 자리. 나는 문득 웃음이 났다. 체면은 빗물처럼 금세 마른다. 기록은 젖지 않는다. 그리고 물질은 한번 내려놓으면 무게로 남는다. 전화기가 진동했다. 아들의 이름. 엄마, 내일 같이 가요? 아니, 이번엔 나 혼자 갈게. 괜찮겠어요? 괜찮아. 엄마다. 전화를 끊고 방을 어둡게 했다. 어둠 속에서 도장의 붉은만이 또렷했다. 그 색이 천천히 내 심장 쪽으로 스며드는 기분. 나는 눈을 감았다. 내일 누군가의 갑옷을 벗기는 자리는 반드시 조용해야 한다. 그래야 소리가 오래 남는다. 비가 그친 다음 날 아침, 하늘은 맑았다. 햇빛이 건물 유리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다. 나는 회색 코트를 입고 집을 나섰다. 주머니 속엔 은색 USB와 노트북, 그리고 얇은 서류철 하나. 오늘은 말로 변명하지 않기로 했다. 말보다 기록이 정확하고 체면보다 증거가 오래가니까. 다방은 오래된 건물 1층에 있었다. 유리문엔 현금 결제 환영이라는 낡은 문구가 붙어 있었다. 문을 열자 묵은 커피 냄새가 스며들었다. 테이블엔 낡은 인조가죽 시트, 벽시계는 느리게 움직였다. 그리고 그 구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보였다. 수진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다. 와주셨네요. 약속했으니까요. 이야기 길게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다. 그녀는 종이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내용 증명 초안이에요. 아직 발송은 안 했어요. 봉투 안엔 변호사 이름과 문장들이 줄지어 있었다. 공익 전환 관련 명예훼손 가능성, 언론 공개 자제 요청, 자산평가 확인 요구. 나는 한 장 한 장 넘겼다. 글자는 단정했고 문장마다 법적 어투가 박혀 있었다. 수진이 시댁 어른으로서 체면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체면은 이미 깼잖아요. 그래도 사람들 입이 무섭잖아요. 사람들 입보다 무서운 건 진실이에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그럼 이걸로 끝낼 수 있을까요? 그건 당신이 선택하기 나름이죠. 나는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냈다. 그리고 은색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이게 뭔지 아세요? 아니요. 이 건물, 그러니까 내 소유 아파트의 계약 당시 녹취록이에요. 매도인 본인이 계약 내용을 정확히 인지했고 직접 동의한 음성 파일. 혹시 누가 의사능력 문제를 제기하면 이걸로 충분합니다. 나는 USB를 천천히 굴렸다. 조명이 반사되어 반짝였다. 이걸 들으면 어떤 변호사도 소송을 걸지 못할 겁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걸 왜 나한테 보여줘요? 당신이 시작한 일이니까요. 난 그냥 우리 애가 다치지 않았으면 했어요. 다치게 한 건 나예요? 그날은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 딸은 나를 창피하다고 했죠. 나는 말 대신 결과로 보여줬어요.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우린 그날 당신이 그렇게 준비한 줄 몰랐어요. 솔직히 조금 무서웠어요. 그 침착함이. 겁먹을 건 없어요. 난 싸우러 온 게 아니니까. 그녀는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그럼 이 내용 증명은? 찢으세요. 그렇게 간단히요? 네. 간단하게 끝내야 해요. 체면은 복잡하게 굴릴수록 구차해져요. 그녀는 봉투를 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정말로 손으로 찢었다. 서류가 둘로 갈라지는 소리가 다방 안에 작게 울렸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상쾌했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입안에 돌았다. 이제 끝이네요. 끝내려면 마무리를 해야죠. 마무리요? 오늘 오후 3시에 제가 운영하는 쉼터 개소식이 있어요. 당신 딸에게 초대장 보냈어요. 뭐라고요? 그날 공개 행사로 전환될 거예요. 내가 가진 걸 세상에 투명하게 내놓으면 아무도 체면이란 말로 나를 가두지 못하니까요. 그녀는 말없이 나를 봤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있어요. 그 애가 배워야 할 게 있으니까요. 사람은 부끄러움보다 책임을 먼저 배워야 해요. 밖에서 버스가 지나가며 창문이 흔들렸다. 다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그녀는 코트를 여미며 일어섰다. 그럼 그 행사에 가야겠네요. 가세요. 그리고 그 아이도 데리고 오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참 강하네요. 강한 게 아니라 오래 버텼어요. 버틴 사람은 말투가 달라요. 그럼 그걸 딸한테도 가르쳐 주세요. 그녀가 나가고 문이 닫혔다. 나는 USB를 다시 집어 가방에 넣었다. 커피잔 바닥엔 검은 가루가 남아 있었다. 그걸 손끝으로 쓸어보았다.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게 내 인생의 잔여물 같았다. 쓴맛이었지만 묘하게 안정됐다. 다방을 나서자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었다. 그 빛이 눈부셔서 잠깐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이제 진짜 끝내자.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휴대폰이 울렸다. 팀장이 보낸 메시지였다. 개소식 준비 완료. 기자단 참여 확정. 여사님, 연설문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나는 답장을 썼다. 짧게, 단단하게 하죠. 가방 안 서류철이 묵직했다. 거기엔 내 이름과 도장이 찍힌 협약서, 그리고 방금 찢어진 내용 증명 파편이 들어 있었다. 물질적 승리라는 게 이런 거였을까? 누군가를 무릎 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드는 것. 조용히 품격 있게. 버스가 도착했다. 창가에 앉아 창문 밖을 봤다. 하늘은 한층 더 밝았다. 햇빛이 손등에 내려앉았다. 따뜻했다. 그래, 이제 보여줄 차례야. 개소식 날 아침, 하늘이 이상하게 조용했다. 햇살은 맑았지만 바람은 차가웠다. 현관을 나서며 나는 코트 깃을 여몄다. 가방 속엔 협약서, 연설문, 그리고 USB. 오늘은 복수의 끝이 아니라 내 이름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날이었다. 재단에서 마련한 행사장은 작고 단정했다. 입구엔 동 이정옥 쉼터 개소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커다란 리본과 풍선, 그리고 기자 몇 명의 카메라 플래시. 내 이름이 그 위에 인쇄되어 있었다. 묘하게 낯설었다. 내 이름이 이렇게 크게 걸린 건 처음이었다. 팀장이 다가와 말했다. 여사님, 잠시 후에 간단한 인사 부탁드립니다. 짧게 할게요. 가족분들 오셨다고 합니다. 그 말에 고개를 들었다. 입구 쪽 수진과 아들이 서 있었다. 그 옆엔 수진의 어머니. 세 사람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수진은 내 눈을 피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다. 행사가 시작됐다. 사회자의 멘트, 축사, 박수. 사람들의 웃음과 셔터 소리가 섞였다. 그러다 마이크가 내 손에 넘어왔다.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다. 안녕하세요. 이정옥입니다. 내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퍼졌다. 저는 오랫동안 남의 집살이를 했습니다. 남의 집에 새 들어 살았고,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고, 심지어 내 집에서도 남의 마음을 신경 쓰며 살았죠. 사람들이 웃는 듯, 하지만 조용히 듣는 듯 했다. 나는 이어 말했다. 이제 그만 그러려고요. 오늘 이 자리의 이름은 쉼터입니다. 누구든 쉬어가도 되는 집, 창피하지 않은 집. 그게 제가 원했던 집입니다. 그때였다. 관중석 중간에서 수진이 갑자기 일어났다. 어머니, 그 말 다 저 들으라고 하시는 거죠?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쏠렸다. 아들이 놀라며 그녀를 붙잡았다. 수진, 지금은 괜찮아요. 나는 마이크를 내렸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어머니를 창피하다고 했어요. 그게 잘못인 건 알아요. 근데 왜 이런 식으로 하세요? 왜 사람들 앞에서 저를 이렇게...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전 그냥 제 체면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녀의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수진아, 그만해. 엄마, 나도 이제 말할래. 수진은 마이크를 붙잡았다. 어머니는 늘 조용히 계시던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커다란 일을 하시니까 전 그냥 겁이 났어요.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껌. 그 단어가 마음에 박혔다. 그렇구나. 이 아이는 부끄러워한 게 아니라 겁먹었던 거구나. 나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수진아, 내가 내 나이였을 때 나도 누군가가 나를 부끄러워했어. 그때는 몰랐지. 그게 그 사람의 두려움이란 걸. 난 오늘 그걸 벗고 싶었어. 창피하다는 말 한 번으로 사람을 얼마나 작게 만드는지 보여주고 싶었어. 수진의 어깨가 떨렸다. 그럼 이건 복수예요? 아니, 복수는 어제 끝났어. 오늘은 시작이야. 이건 너랑 나 둘 다 사는 방법을 배우는 자리야. 그녀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고개 들렴. 창피한 건 죄가 아니야. 다만 그걸 감추려는 게 죄야.
행사장은 조용했다. 바람이 불어 리본이 살짝 흔들렸다. 어디선가 새소리가 났다. 그 순간 나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한 발 앞으로 걸었다. 수진이 내 앞에 서 있었다. 나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 쉼터, 내가 맡아라. 그녀의 눈이 커졌다. 저요? 그래. 이 건물, 내가 평생 지켜왔어. 이제는 내가 지켜. 이제 너도 누군가의 창피함을 덜어줄 차례야.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졌다. 팀장이 눈시울을 훔쳤다. 수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이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때 기자 한 명이 물었다. 여사님, 이렇게 큰 결정을 하신 이유가 뭔가요? 나는 미소 지었다. 사람은 가진 걸로 평가받아요. 근데 가진 게 돈뿐이라면 결국 잃게 되죠. 나는 오늘 가진 걸 나눠서 더 오래 남고 싶었습니다. 박수가 울렸다. 그 박수 속에서 수진이 울음을 삼켰다. 나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 손은 아직 차가웠지만 힘이 있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흩어졌다. 수지는 내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둘이 나란히 걸었다. 햇빛이 길게 그림자를 느렸다. 어머니, 응. 그날 식당에서 제가 그 말을 안 했으면 좋았을까요? 아니, 그 말을 했으니까 오늘이 있는 거야. 그럼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그냥 살아. 창피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햇살이 그녀의 눈가에 비쳤다. 그 눈물이 반짝였다. 나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다. 갑옷은 무겁다. 하지만 사람은 결국 벗어야 산다. 집으로 돌아오니 테이블 위에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수진 드림. 짧은 카드 문구가 내 눈에 들어왔다. 나는 꽃을 들고 창가에 섰다. 밖엔 아이들이 쉼터 앞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그 웃음소리가 집 안까지 들어왔다. 이제야 알겠다. 복수는 끝나는 게 아니라 변하는 거다. 미움이 책임으로, 체면이 존중으로, 그리고 창피함이 용서로 바뀌는 것. 나는 꽃잎을 하나 만지며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갑옷은 벗었다. 이제야 사람 냄새가 난다. 행사가 끝나고 며칠이 흘렀다. 쉼터는 생각보다 빨리 자리 잡았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노인들이 볕 아래에서 차를 마셨다. 사람들은 나를 여사님이라 불렀고 나는 웃었다. 그 웃음이 아직은 낯설었다. 아침마다 커피를 내렸다. 그 향이 예전과 달랐다. 같은 원두인데 왜 이렇게 부드럽게 느껴질까? 복수가 끝난 자리엔 묘한 공기가 있었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그저 멈춤 같은 기운. 신문을 펴니 기사 한 줄이 눈에 들어왔다. 전직 교사, 자신의 건물 사회 환원 창피함 대신 존중을 남기고 싶었다. 내 사진이 실려 있었다. 수진이 찍어준 사진이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었다. 이건 기록해두는 게 좋아요. 어머니도 누군가의 용기가 되니까요. 나는 그 말이 마음에 남았다. 용기. 나는 그 단어를 좋아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용기는 후회로 끝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용기가 아니라 정리였다. 내가 나를 정리한 일. 며칠 전 세무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남은 부동산은 정리하고 싶어요. 쉼터 유지 비용만 남기고 나머지는 기부로 전환해 주세요. 이정옥 여사님, 그럼 상당한 금액인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쌓아둬서 뭐해요? 썩기 전에 쓰는 게 낫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아이들이 마당에서 줄넘기를 하고 있었다. 그 소리가 내 심장 박동 같았다. 살아있다는 건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뜻이었다. 그날 오후 수진이 찾아왔다. 손에 작은 도시락 가방을 들고 있었다.
어머니, 점심 드셨어요? 아니, 아직. 그럼 이거 같이 드세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신 된장찌개 레시피요. 나는 젓가락을 들었다. 국물 한 입을 떠서 삼켰다. 짠맛과 단맛이 동시에 입안에 퍼졌다. 이게 그 맛이네. 정말요? 그래. 옛날 생각난다. 그때 어머니 저한테 그런 말 하셨죠. 창피한 건 죄가 아니야. 감추는 게 죄야. 그 말 이제 알 것 같아요. 나는 웃었다. 창피하다고 느낀 사람은 이미 자신을 들여다본 사람이야. 그 다음은 고개를 들 차례지.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이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려고요. 그럼 됐지. 식사를 마치고 수진이 돌아간 뒤 나는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엔 기부 최종 확인서가 들어 있었다. 이제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은 거의 남지 않았다. 수십 년간 모은 돈이 이제는 쉼터 운영 기금으로 바뀌었다. 모든 걸 정리하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다. 내일은 세무서에 가서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찍을 예정이다. 나는 그날 입을 옷을 꺼내 옷걸이에 걸었다. 단정한 회색 코트, 작은 스카프 하나, 그리고 가방 안에 손때 묻은 도장. 거실로 나와 불을 끄니 달빛이 바닥에 닿았다. 쉼터에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어왔다. 그 웃음은 어릴 적 내 반 아이들의 웃음과 닮아 있었다. 그때 나는 한 아이에게 이런 말을 했었다. 틀려도 괜찮아. 다시 하면 돼. 그 말이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 같았다. 틀렸던 날도 창피했던 순간도 다 괜찮았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 그리고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다. 복수로 시작된 일은 평온으로 끝나야 한다. 나는 그것만은 지키고 싶었다. 침대에 앉아 천천히 다리를 풀었다. 무릎이 시큰했지만 그 통증마저 익숙했다. 손을 펴니 송금 사이에 작은 주름이 더 늘어 있었다. 그 주름들이 마치 나의 연표 같았다. 나는 손끝을 입에 대고 속삭였다. 수고했다, 정우가. 밖에서 새벽바람이 불어 창문을 흔들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엔 오직 한 장면. 쉼터 마당에서 웃고 있는 수진의 얼굴. 그리고 그 뒤로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그림자. 그 모습이 흐릿해질 때까지 나는 한 번도 눈을 뜨지 않았다. 햇살이 유리창을 넘어 방 안으로 들어왔다. 눈을 떴을 때 벽식의 초침이 딸깍하는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다. 오늘은 약속이 없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였다. 커튼을 걷자 마당이 보였다. 쉼터 정원에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 자원봉사자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고 옆에서는 노인 몇 분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바람이 살짝 불자 감나무 잎이 흔들렸다. 나는 잠시 그 자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가슴 깊숙이 그 바람을 들이켰다. 그 공기엔 먼지, 흙냄새, 그리고 약간의 꽃향기가 섞여 있었다. 한때 나를 짓눌렀던 그 창피함이 지금은 아무 냄새도 없는 공기처럼 사라져 있었다. 거울 앞에 서서 스카프를 맸다. 회색 코트에 작은 진주 브로치를 달았다. 오늘은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것도 누구에게 보여주려는 날도 아니었다. 그냥 나를 만나러 가는 날이었다. 쉼터 앞마당 벤치에 앉았다. 햇살이 얼굴에 닿았다. 손바닥을 펴서 그 빛을 받아냈다. 살같이 따뜻했다. 그 온기가 심장까지 내려왔다. 마당 한쪽에서 수진이 아이들과 함께 있었다. 그녀가 내 눈을 보고 웃었다. 이제 그녀의 표정엔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어딘가 단단해진 눈빛이 있었다.
그 눈빛이 마치 나의 젊은 시절을 닮아 있었다. 나는 작게 손을 흔들었다. 그녀도 손을 흔들었다. 그게 인사였다. 그 이상은 필요 없었다. 아이들이 줄넘기를 하며 뛰었다. 하나, 둘, 셋. 그 숫자 소리가 바람에 섞였다. 그 박자에 맞춰 내 마음도 천천히 움직였다. 이제 됐구나. 나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멀리서 팀장이 다가왔다. 여사님, 오늘 기자 한 분이 인터뷰 요청을 하셨어요. 이제 그만하지요. 다들 여사님 이야기를 궁금해 하셔서요. 이야기라 이미 다 썼잖아요. 이 집이 그 이야기예요. 그럼 이건 기록으로 남길까요? 그건 당신들이 하세요. 나는 이제 쉬고 싶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그럼 푹 쉬세요. 여사님. 그가 돌아서며 말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생이란 단어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다. 젊을 땐 그 말을 듣는 게 싫었는데 이제는 그 말이 위로처럼 느껴졌다. 벤치 옆에 있던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식은 커피였지만 쓴맛이 부드러웠다. 아마도 인생이란 게 그런 거겠지. 식어도 여전히 맛이 남는 것. 눈을 감았다. 햇살이 눈꺼풀을 스쳤다. 그 안쪽에서 노란 빛이 번졌다. 아주 오래전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부르던 노래가 들리는 것 같았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시절의 내 목소리, 웃음, 분주한 교무실 공기까지 모든 게 한순간에 되살아났다. 그리고 천천히 사라졌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피부 위로 햇살이 더 깊게 스며들었다. 그 따뜻함이 온몸을 덮었다. 문득 며느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어머니는 강하셔서 무섭기도 했어요. 그때는 웃어넘겼지만 지금은 알겠다. 강했던 게 아니라 오래 버틴 거였다. 버티는 건 결국 사랑의 다른 말이었다. 나는 눈을 뜨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렀다. 그 속도에 맞춰 내 숨도 느려졌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다. 그 단순한 행위가 이렇게 고요할 수 있다니.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돌아가고 쉼터 문이 닫혔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다. 조용한 복도, 발소리가 작게 울렸다. 내 방 문 옆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다. 이정옥 쉼터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집. 그 아래 수진이 써둔 작은 문장. 창피함을 덜어주는 용기. 나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쓸었다. 그래, 이제 됐다.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 조명을 켰다. 노란 빛이 방 안을 채웠다. 탁자 위에는 아직 덜 마신 커피와 꽃병 속에 국화 몇 송이가 있었다. 그 향이 은은하게 퍼졌다. 커튼을 닫고 침대에 앉았다. 무릎 위에 손을 올렸다. 손바닥에 남은 햇살의 잔열이 아직 남아 있었다. 그 온기를 천천히 느끼며 나는 눈을 감았다. 세상이 멈춘 듯 고요했다. 아무런 후회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고맙다는 마음 하나뿐이었다. 버텨준 나에게, 이해해준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를 창피해하던 그날의 며느리에게도. 이제 진짜 쉰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른다면 이젠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 이름은 이미 여기에 남아있으니까. 이정옥 쉼터. 나는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내 안은 조용했다. 진짜 평온은 그런 거였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껴지는 순간.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마지막으로 스쳤다. 나는 그 빛을 따라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은 채로 그 빛 속으로 스며들었다.